폭포가 피로 물든 채 쏟아졌다. 다른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광경이 아니다. 2025년 8월 19일 오전 11시 43분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 자락에 위치한 용추폭포에서 목격된 것은 공포 그 자체였다. 나폭 30m, 초당 유량 약 12톤. 평소에는 은백색의 물줄기가 거대한 화강암 절벽을 타고 내려와 아래 웅덩이에 고이는 등산객들이 여름마다 찾는 명소였다. 사진작가들이 새벽에 삼각대를 세우는 곳, 아이들이 손을 담그며 소리치는 곳, 할아버지들이 그 소리에 눈을 감고 쉬는 곳. 그리고 그날 오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다. 붉었다. 폭포 전체가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위에서 아래로, 끝에서 끝까지. 마치 누군가가 절벽이 수원에 수백 리터의 붉은 물감을 쏟아부은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어두웠다. 더 점성이 있어 보였다. 빛을 받으면 빛나지 않고 빨아들였다. 오전 11시의 여름 햇살 아래서 그 붉은 물줄기는 반짝이는 대신 어두웠다. 검붉었다. 피처럼. 목격자 중 한 명인 등산객 박모 씨는 처음에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전날 저녁 과음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산에서 무언가를 잘못 먹은 것인지 잠깐 생각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일행도 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행 옆에 있던 낯선 사람도, 그리고 그 사람 뒤에 있던 단체 등산객도. 모두가 멈춰섰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보자. 등산로에서 수십 명이 동시에 침묵한다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보통 사람들은 삶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숨이 차도 이야기한다. 경치를 보면서도 이야기한다. 사진을 찍으면서도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누구도 카메라를 들지 않았다. 누구도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그냥 서서 바라봤다. 붉은 폭포를. 그리고 나서야 누군가가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갔다. 그때부터 공황이 시작됐다. 댓글창이 무너졌다. 실시간 검색어가 치솟았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스레드가 수백 개 열렸다. 뉴스 속보가 송출됐다. 지역 방송사 기자가 현장으로 달려갔다. 소방서에 신고가 빗발쳤다. 환경부가 긴급 조사반을 편성했다. 군청은 입장 통제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한 가지 질문만이 계속해서 반복됐다. 왜인가?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왜 그토록 우리를 패닉 상태로 만들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왜 붉은 폭포 하나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공포에 빠뜨렸는가? 기술적인 답이 있다. 과학적인 설명이 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 피의 색, 붉은색. 그것이 우리의 신경계에 무엇을 하는가? 인간의 뇌는 붉은색을 특별하게 처리한다. 진화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생존하던 시절, 붉은색은 두 가지를 의미했다. 잘 익은 과일 또는 피. 그 두 가지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을 때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했다. 기회인가? 위험인가? 어느 쪽이든 빠른 판단이 생존을 결정했다. 그래서 붉은색은 주의를 끈다. 신호등이 붉은색인 이유가 있다. 경고 표지판이 붉은색인 이유가 있다. 그 색은 우리의 의식이 처리하기 전에 이미 편도체를 자극한다. 이성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몸이 반응한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근육이 긴장된다. 그런데 폭포가 붉다. 자연에서 폭포가 붉어야 할 이유가 없다. 물은 투명하거나 파랗거나 초록색이거나 흰색이어야 한다.
폭포는 더욱 그렇다. 하늘에서 내려온 빗물이 안반을 타고 흘러 쏟아지는 폭포는 그 어떤 자연적인 과정에서도 붉어질 수 없다.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거기 있었다. 그것이 공포의 본질이다.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없어야 할 것이 있을 때. 붉은 폭포는 두 번째였다. 없어야 할 것이 거기 있었다. 30m 높이에서 쏟아지는 붉은 물줄기가. 그리고 그것을 본 인간의 뇌는 수십만 년의 진화적 본능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위험, 피, 도망. 그러나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가? 폭포는 그냥 거기 있다. 쏟아지고 있다.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현대인의 공포가 원시인의 공포와 다른 점이다. 원시인은 도망쳤다. 현대인은 핸드폰을 꺼낸다. 그리고 찍는다. 그리고 올린다. 그리고 공유한다. 공포가 네트워크를 타고 전파된다. 목격자 박모 씨의 영상이 올라간 것은 오전 11시 52분이었다. 최초 업로드 후 30분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었다. 1시간 후에는 100만이었다. 3시간 후에는 500만이었다. 저녁 뉴스가 나올 즈음에는 거의 전 국민이 그 영상을 한 번씩은 본 상태였다. 그 영상의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해보자. 촬영 시작 후 약 2초. 화면이 흔들린다. 촬영자가 걸어가다가 멈추는 순간이다. 카메라가 위로 향한다. 폭포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천천히 스캔된다. 붉다. 전부. 바위도, 물줄기도, 아래 웅덩이도. 폭포 주변 암벽에 튄 물방울들도 붉은 흔적을 남겨놓았다. 약 8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한국어다. 저게 뭐야? 질문이 아니다. 진술이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다. 약 12초. 카메라가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한다. 등산로. 멈춰선 사람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아이 하나가 엄마 옆에 붙어 있다.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지만 눈은 폭포에 고정되어 있다. 약 17초. 다시 폭포로 카메라가 돌아간다. 물소리는 평소와 같다. 그냥 폭포 소리. 그런데 시각과 청각이 맞지 않는다. 폭포 소리는 청명한데 색깔은 피 같다. 그 불일치가 영상의 공포를 배가시킨다. 영상은 32초에서 끊긴다. 그 32초가 대한민국을 하루 종일 흔들었다.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자. 왜인가? 그 붉은 물의 정체가 무엇인가? 정답은 이미 나왔다. 환경부 긴급조사반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당일 오후 1시 30분이었다. 수질 샘플을 채취했다. 현장 분석과 실험실 분석을 병행했다. 오후 4시, 결과가 나왔다. 클라미도모나스 니발리스, 크리소피세에 속하는 단세포 조류. 카로티노이드 색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붉은색이나 주황색으로 색을 나타내는 미세조류다. 일반명으로는 레드 스노우 알지, 즉 붉은 눈 조류로 알려진 생물이다. 정확히는 이 생물과 유사한 계통의 조류가 이례적으로 대량 번식한 것이었다. 조류 대번식. 보통은 정체된 물에서 일어난다. 호수에서, 저수지에서, 수영장에서. 흐르는 물에서 이 정도 규모의 조류 번식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러나 조건이 맞았다. 그해 여름은 이례적이었다. 장마가 예년보다 2주 일찍 끝났다. 8월 초부터 기온이 치솟았다. 8월 15일 이후로 합천의 낮 최고 기온은 연속 38도를 넘었다. 일조량도 기록적이었다. 그리고 폭포 상단의 수원, 용추계곡 상류의 작은 웅덩이들에는 전례 없는 영양염료가 축적되어 있었다. 등산객 증가로 인한 오염, 잘못 매립된 음식물 쓰레기, 인근 농업지역에서 흘러든 비료 성분, 따뜻한 물, 강한 햇빛,
풍부한 영양분. 조류가 번성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 수원 웅덩이에서 대번식한 조류가 폭포로 흘러들었다. 그리고 30m 아래로 쏟아졌다. 붉게. 과학적 설명은 명확하다. 깔끔하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공항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 왜인가? 왜냐하면 설명이 현상의 공포를 지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폭포가 피처럼 붉었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본 눈의 반응, 그것을 처리한 뇌의 반응, 그것을 느낀 몸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는다. 조류라는 단어를 알게 된 후에도 그 영상을 다시 보면 여전히 불편하다. 여전히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든다. 그것은 이성이 아니라 본능의 영역이다. 본능은 설명으로 달래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이 사건이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서는 이유다. 우리는 자연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늘은 파래야 한다. 물은 맑아야 한다. 숲은 초록이어야 한다. 폭포는 흰색이어야 한다. 그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공포를 느낀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틀렸을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폭포가 붉다. 이것이 한 번 있었다. 또 있을 수 있다. 아니, 이미 있었다. 기록을 찾아보면 놀랍다. 붉은 물, 붉은 강, 붉은 폭포. 이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역사에서, 신화에서, 과학 기록에서.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강물이 피로 변했다. 수천 년 전의 기록이다. 당시 이집트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재앙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피처럼 붉은 강. 그것은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신호였다. 현대과학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다. 나일강이 특정 조건에서 적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조류가 대번식한다. 물이 붉어진다. 조류가 독소를 방출한다. 물고기가 죽는다. 개구리들이 물에서 탈출한다. 그리고 그 다음 재앙이 시작된다. 재앙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가 다음을 유발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붉은 물이었다. 2016년 이란의 나크세 자한광장 분수. 물이 붉어졌다. 당국이 관광객을 위해 붉은 물감을 탔다는 설명이 나왔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인터넷은 피 분수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공유했다. 2018년 중국 쓰촨성의 한 강. 아침에 일어났더니 강이 붉었다.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다. 그 몇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2020년 칠레 안데스 산맥의 빙하호수. 붉은 빙하. 세계 언론이 이것을 다뤘다. 원인은 마찬가지였다. 조류, 클라미동오나스, 여름 기온 상승, 기후변화. 그리고 2025년 가야산 용추폭포. 이 목록을 보면 패턴이 있다. 붉은 물은 세계 곳곳에서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기후와 관련이 있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영양 염류 오염이 심해질수록 조류 번식 조건이 더 자주 충족된다. 그러나 그 패턴을 알아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패턴 자체가 공포스럽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번 사건에서 진짜 이야기다. 붉은 폭포는 징후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문제다. 조류가 저렇게 대량으로 번식했다는 것은 수온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다. 영양염류 오염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조건이 앞으로 더 자주, 더 광범위하게 충족될 것이라는 뜻이다. 기후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조류 번식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과 호수, 바다와 폭포가 더 자주 이상한 색으로 변할 것이라고. 그 경고들은 보고서 속에 있었다. 학술지 속에 있었다. 환경부 자료 속에 있었다. 아무도 붉은 분포포 영상처럼 30초 만에 500만 명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전달됐다. 그 영상이 한 것을 수백 페이지의 기후보고서가 하지 못했다. 1분도 안 되는 영상이 전달한 공포를 수십 년간의 과학적 경고가 전달하지 못했다. 왜인가?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데이터로 공포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이야기로 공포를 느낀다. 이미지로 공포를 느낀다. 실제 눈앞에 있는 것으로 공포를 느낀다. 기후변화의 숫자들, 섭씨 1.5도, 해수면 2m 상승, 극단적 기상현상 2.7배 증가. 이 숫자들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하지 않는다. 이성이 처리하는 영역에 머문다. 이성은 합리화한다. 아직 멀었다. 내 생애가 아닐 것이다. 기술이 해결할 것이다. 하지만 핏빛 폭포는 다르다. 그것은 이성을 건너뛴다. 직접 편도체로 간다. 위험. 지금. 여기. 그것이 이 영상이 그렇게 빠르게 퍼진 이유다. 그것이 그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이유다. 그것이 댓글창이 무너진 이유다. 댓글들을 보자. 원문 그대로. 이거 진짜야? 합성 아니야? 합성 아니면 저게 뭐야 도대체? 무섭다. 진짜로 무섭다. 정말 느낌 나는 거 나만이야? 성경에서 봤던 것 같은데. 기후변화 이제 진짜 시작됐다고 생각함. 조류 번식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무서움. 과학적 설명 알아도 소름 돋음. 저걸 직접 봤으면 나 심장 멎었을 듯. 이게 가야산이면 다음엔 어디서 또 나와. 이 댓글들을 분석하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다. 공포와 합리화가 동시에 나타난다. 과학적 설명을 알면서도 공포를 느낀다. 이성과 본능이 충돌한다. 그리고 결국 본능이 이긴다. 과학적 설명 알아도 소름 돋음.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한다. 우리가 왜 이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신경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그 작동 방식이 왜 이런 시각적 충격에 취약한가?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자. 오후 2시. 합천군청은 용추폭포 주변 반경 200m를 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등산로를 폐쇄했다. 경찰이 진입을 막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막아도 모여들었다. 이것도 흥미롭다. 공포스럽다고 하면서 왜 모여드는가? 공포와 호기심의 관계. 이것은 진화적으로 설명된다. 공포는 위험 신호다. 하지만 위험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공포스러운 것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가까이 가려는 충동을 느낀다. 그것이 공포 영화가 존재하는 이유다. 롤러코스터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리고 그날 통제선 밖에서 핸드폰을 들고 폭포를 촬영하려 했던 수십 명의 이유다. 오후 3시 환경부 공식 브리핑이 있었다. 조류 대번식, 인체 부해, 확산 가능성 낮음, 수일 내 자연 소멸 예상. 인체 무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현장 기자들이 후속 질문을 쏟아냈다. 조류가 인체에 무해하다면 그 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비가 오거나 유량이 증가하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번 현상이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마지막 질문에
담당 공무원이 잠깐 멈췄다. 그 멈춤이 길지 않았지만 기자들은 놓치지 않았다. 그 멈춤이 다음날 기사의 제목이 됐다. 환경부, 기후변화와의 관련성 묻는 질문에 집답 못해. 그리고 그 기사가 또 다른 댓글에 홍수를 만들었다. 이쯤에서 이 사건의 더 넓은 맥락을 봐야 한다. 용추푸코의 붉은 물은 이번 여름의 첫 번째 이상현상이 아니었다. 7월 3일,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 야광충이 대번식했다. 밤이 되자 파도가 푸른 불빛으로 빛났다. 이것은 아름답게 촬영됐다. 바이럴 영상이 됐다. 사람들이 불어물렸다. 신비롭다. 환상적이다. 공포가 아니라 경이로움이었다. 7월 18일, 경기도 팔당 저수지에 녹조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수면이 초록색 페인트를 뒤집어 쓴 것처럼 됐다. 이것은 뉴스가 됐지만 파장이 크지 않았다. 녹조는 익숙하다. 매년 여름의 일상이 됐다. 8월 2일, 제주도 성상일출봉 해안에 붉은 해파리 수천 마리가 집단 좌초됐다. 해변이 붉게 물들었다. 사진이 찍혔다. 뉴스가 됐다. 며칠 후 잊혔다. 8월 9일, 충청남도 예산군의 한 농업용 저수지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했다. 수면에 흰 배를 드러내고 떠오른 물고기들. 산소 부족, 고수온, 예년보다 훨씬 이른 발생 시기. 8월 19일, 가야산 용추폭포, 붉은 물. 이 목록을 연결해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각각의 사건이 각각의 뉴스로 처리됐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물이 이상하다. 대한민국의 물이 이 여름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 녹조가 되고 붉은색이 되고 야광충이 넘치고 물고기가 죽는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원인을 공유한다. 수온. 수온이 오르고 있다. 물속 세계가 변하고 있다. 기후학자들은 이것을 오래전부터 예측했다. 모델을 돌렸다. 시뮬레이션을 했다. 보고서를 썼다. 그리고 2025년 8월 19일, 용추폭포가 30초짜리 영상 하나로 그 모든 보고서보다 더 효과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전달했다. 폭포가 붉다. 이것이 현실이다. 붉은 폭포를 최초로 촬영한 박모 씨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자.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진짜 사진 찍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한참을. 사진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 것은 몇 분 후였어요. 그때도 손이 떨렸어요. 왜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무섭지는 않았어요. 무섭다기보다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본 느낌이었어요. 규칙이 깨진 느낌. 규칙이 깨진 느낌. 이 표현이 중요하다. 그는 공포를 느낀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느꼈다.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이 흔들리는 느낌. 폭포는 맑아야 한다는 것. 자연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이래야 한다는 것. 그 이래야 한다가 무너진 것이다. 그것은 특정 종류의 불안을 유발한다. 정신의학에서 온톨로지적 불안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깝다.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느낌. 세계의 질서가 확실하지 않다는 느낌. 그것이 폭포의 붉은 물이 단순한 공포 이상의 무언가를 유발한 이유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한 명인 초등학교 교사 김모 씨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 데리고 산에 왔었어요. 체험학습이었거든요. 아이들이 그걸 보더니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저게 왜 저래요? 그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과학적 설명을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이상하게 됐네 하고 얼버무렸는데 그 대답이 지금도 마음에 걸려요.
아이가 물었다. 왜인가? 그리고 어른이 답하지 못했다. 이 장면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 설명 속에는 자연이 어때야 하는지도 포함된다. 하늘은 파래야 하고, 물은 맑아야 하고, 폭포는 흰색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어때야 한다가 점점 더 자주 틀리게 된다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경험하게 될 세계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세계와 다를 것이다. 더 자주, 더 많은 곳에서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을 것이다. 교사 김모 씨가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저건 조류가 대량으로 번식해서 그런 거야. 물이 너무 뜨거워지고 영양분이 너무 많아지면 일어나는 일이야. 그리고 우리가 지구를 충분히 잘 돌보지 않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길 수 있어. 그 말을 초등학생에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해야 하는가? 그것이 어른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정직한 이야기인가? 이 질문이 불편하다. 그것이 이 붉은 폭포 이야기의 가장 불편한 지점이다. 과학적 설명보다 더 불편한 것. 사회적 함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에 대한 이야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멈추자. 붉은 폭포의 영상이 퍼진 날, 가장 많이 공유된 댓글 중 하나는 이것이었다. 성경의 첫 번째 재앙, 우연인가? 이 댓글이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왜인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현상을 해석하는 오래된 언어가 있기 때문이다. 신화적 언어, 종교적 언어, 재앙의 언어. 그 언어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자연의 이상현상을 마주했을 때 사용해온 것이다. 과학이 그 언어를 대체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대체하지 못했다. 두 언어가 공존하고 있다. 조류 대번식이라는 과학적 설명을 이해하면서도 성경의 재앙 같다고 느끼는 것. 이성과 본능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다. 출애굽기의 저자가 수천 년 전에 나일강이 붉어진 것을 기록했을 때 그도 같은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물이 붉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세계의 규칙이 깨졌다. 이것은 징조다. 과학이 발전한 것은 그 징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징조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붉은 물은 지금도 붉다. 오후 6시, 가야산 일대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약한 소나기였다. 유량이 약간 증가했다. 조류의 농도가 희석됐다. 폭포의 붉은색이 옅어지기 시작했다. 그 변화를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다. 오후 내내 통제선 밖에서 기다렸던 사람들. 비가 내리자 폭포가 조금씩 원래 색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안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자. 물이 다시 맑아진다. 세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규칙이 복원된다. 안도. 그 안도는 공포의 거울 이미지다. 공포가 규칙이 깨진 것에 대한 반응이라면 안도는 규칙이 복원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오후 7시, 폭포는 분홍빛이었다. 여전히 완전히 맑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짙은 검붉음에 비하면 훨씬 옅어졌다. 석양이 물들기 시작하는 시각, 서쪽 하늘이 오렌지색으로 타오르는 가운데 폭포는 분홍빛이었다. 그것도 아름다웠다. 공포와 아름다움의 거리가 때로는 그렇게 가깝다. 오후 8시, KNN 뉴스가 현장 중계를 했다. 기자가 현장에서 보고했다. 오늘 아침 핏빛으로 물들었던 가야산 용추폭포가 오후 비가 내리면서 점차 색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조류 대번식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기후변화가 우리의 일상 풍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 풍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기자가 그 말을 쓸 때 무엇을 생각했을지 궁금하다. 그것은 단순한 환경 뉴스 멘트가 아니다. 그것은 더 큰 이야기의 조각이다. 우리의 일상 풍경이 바뀌고 있다. 폭포가 가끔 붉어질 것이다. 강이 가끔 묵색이 될 것이다. 하늘이 가끔 이상한 색이 될 것이다. 그것들이 예외가 아니라 점점 더 일상이 될 것이다. 그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패닉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익숙해질 것이다.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일 수 있다. 붉은 폭포가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는 날, 그것이 그냥 이번 여름 일어난 일 중 하나가 되는 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가? 인간의 적응력은 놀랍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적응한다.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다.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다. 천천히 나빠지는 것에는 적응해버리기 때문에 천천히 나빠지는 것을 막지 않는다. 녹조는 이제 여름마다 당연히 생기는 것이 됐다. 몇 년 후 붉은 폭포도 그렇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이 불편하다.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 사건이 다음날 어떻게 소비됐는지를 보자. 8월 20일, 전날의 충격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뉴스는 다른 것들로 채워졌다. 폭포는 이미 훨씬 맑아진 상태였다. 댓글창의 열기도 가라앉았다. 커뮤니티 스레드들이 차츰 뒤로 밀렸다. 그리고 며칠 후 폭포는 완전히 원래 색으로 돌아왔다. 통제선이 해제됐다. 등산객들이 다시 왔다. 여름 끝이라 시원했다. 폭포 소리가 청명했다. 물이 맑았다. 8월 19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것이 현대의 공항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강렬하게 시작하고 빠르게 가라앉고 깊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다음 충격이 올 때까지. 그러나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 아래, 집합적 기억의 층 아래 쌓인다. 2025년 여름, 가야산 폭포가 붉었다는 것. 그해 여름, 대한민국의 물들이 이상하게 행동했다는 것. 그것이 언젠가 다시 떠오를 것이다. 더 큰 사건이 왔을 때, 더 광범위한 이상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그러고 보니 2025년에도 그랬잖아. 그때부터였어.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개별 사건들이 나중에 연결될 때. 용추폭포의 붉은 물이 역사의 각주가 될지, 아니면 더 큰 이야기의 첫 문장이 될지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있다. 각주가 될 수도 있다. 2025년 8월, 조류 대번식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 인체 무해, 자연 소멸, 그것으로 끝, 또는 첫 문장이 될 수도 있다. 2025년 여름, 기후변화가 대한민국의 산에서 폭포를 붉게 물들인 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여 무언가를 바꾼 해. 어느 쪽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야 한다. 현장에서 폭포를 본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래 서 있었다고 했다. 사진도 찍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내지도 않았다. 그냥 서서 봤다. 나중에 기자가 왜 사진을 찍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가 답했다.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냥. 저장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억에 남기고 싶었어요. 기억이랑 사진은 달라요. 사진은 그 순간을 고정하는 거잖아요. 기억은 살아남아요. 그것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맞다. 기억이 더 중요하다. 붉은 폭포를 눈으로 본 사람들. 그 32초짜리 영상을 본 500만 명.
뉴스로 접한 수천만 명. 그 모두의 기억 속에 이제 붉은 폭포가 있다. 자연은 이래야 한다는 가정 옆에 자연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자리를 잡았다. 그 자리가 쭉 남아있기를 바란다. 가야산은 지금도 거기 있다. 용추폭포는 지금도 떨어지고 있다. 맑은 물이,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계곡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작은 신호들이 있다. 수온을 측정하는 센서들이 있다. 영양염류 농도를 분석하는 장치들이 있다. 조류 밀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들이 있다. 그것들이 수집하는 데이터가 경고를 보내고 있다. 조용하게, 보고서 속에서, 숫자들로. 그 숫자들이 다시 폭포를 붉게 물들이기 전에 우리에게 닿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영상으로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댓글창이 무너질 것이다. 다시 패닉이 올 것이다. 그리고 또 며칠 후에 잊힐 것이다. 그 반복이 끝나야 한다. 붉은 폭포는 공포였다. 그리고 공포는 행동의 시작일 수 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가야산에 다시 가보고 싶다. 폭포 앞에 서서 맑은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물이 내년 여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맑기를 바라면서 그 바람이 바람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자연이 경고를 보낼 때 그것은 숫자로 오지 않는다. 핏빛 폭포로 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본다. 32초 동안. 그 32초가 충분하기를 바란다. 무언가를 바꾸는데 충분하기를. 폭포는 지금도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잠깐.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붉은 물이 인류를 어떻게 관통해 왔는지를. 고대 로마의 플리니우스 2세는 기원 후 77년에 쓴 자연사에서 강물이 피처럼 붉어지는 현상을 기록했다. 그는 그것을 나쁜 징조로 해석했다. 전쟁의 전조, 역병의 예고, 신의 분노. 그 해석이 틀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안다. 조류였을 것이다. 홍조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해석 안에 담긴 무언가는 틀리지 않았다.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 플리니우스가 죽은 것은 그 책을 쓴 2년 후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 때였다. 그는 화산 분출을 더 가까이서 관찰하려다 유독 가스에 질식했다. 그것도 하나의 이야기다. 이상한 것을 보고 가까이 가려 했던 인간. 인간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 이상한 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까이 간다. 그것이 과학이 발전한 방식이기도 하다. 이상한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이상한 것들은 조금 다르다. 플리니우스 시대의 이상한 것들은 자연이 인간과 무관하게 만들어낸 것이었다. 화산이 폭발하는 것은 인간 때문이 아니었다. 강이 붉어지는 것도 당시에는 인간의 개입과 큰 관련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2025년 가야산 용추폭포가 붉어진 것은 자연이 인간과 무관하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조건들이 결합된 결과다. 기온 상승, 오염, 영양염류 축적. 그 모든 것이 인간의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다. 32초짜리 붉은 영상으로. 이 순환을 생각해보자. 인간이 화석연료를 태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 지구 평균 기온이 오른다. 수온이 오른다. 조류 번식 조건이 더 자주 충족된다.
폭포가 붉어진다. 사람들이 공포를 느낀다. 영상을 찍어 올린다. 댓글이 달린다. 뉴스가 된다. 조류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며칠 후 잊힌다. 그리고 다시 화석연료를 태운다. 이 순환 속에서 붉은 폭포는 경고이기도 하고 증상이기도 하다. 경고는 행동을 유발해야 한다. 증상은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경고를 받고 잠시 놀라다가 잊는다. 증상을 보고 그것이 사라지면 안도한다.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더디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 2018년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의회 앞에서 혼자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작은 팻말 하나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그 행동이 전 세계로 퍼졌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역사상 가장 큰 기후 시위가 됐다. 그리고 지구 평균 기온은 계속 올랐다. 시위가 일어난 것과 기온이 오른 것,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다. 목소리는 커지는데 변화는 느렸다. 왜인가?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개인의 선택보다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내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도, 내가 채식을 해도, 내가 대중교통을 타도 전체 탄소 배출의 71%가 100개 기업에서 나온다면 개인의 행동이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한 변화는 제한적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좌절한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개인의 노력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구조는 느리게 바뀐다. 그러는 동안 폭포는 다시 붉어질 것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폭포만 붉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기후과학자들의 예측을 들어보자. 기온 상승이 현재 추세로 계속된다면 2040년까지 한반도의 여름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1.5도에서 2도 높아질 것이다. 1.5도, 작은 숫자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것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 한강의 여름 수온이 현재보다 2도 높아진다. 녹조 발생 기간이 현재의 2배가 될 것이다. 조류 대번식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폭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원지, 정수장, 강, 저수지, 바닷가, 수영장. 물이 있는 모든 곳이 잠재적으로 변할 수 있다. 우리가 물을 마시는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우리가 물에서 노는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여름 휴가의 풍경이 바뀔 수 있다. 아이들이 계곡에서 발을 담글 수 있는지 없는지가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물려주려는 세계인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곧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을 솔직하게 답하는 것은 더 불편하다. 우리는 알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지만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알면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종류의 문제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는가? 공포를 느끼기를 원하지 않는다. 공포는 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 너무 크면 행동 대신 회피를 만든다. 죄책감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는다. 죄책감도 마비를 유발한다. 개인에게 구조적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불편함을 느끼기를 원한다. 그 정도의 불편함. 32초짜리 영상을 보고 잠깐 멈추게 만드는 그 정도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그리고 그 불편함이 잊히지 않기를 원한다. 박모 씨가 말했다. 기억이 사진보다 중요하다고. 기억은 살아있다고. 이 붉은 폭포의 기억이 살아있기를 바란다. 우리 각자의 안에서.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뉴스를 볼 때, 다음에 환경 관련 정책을 접할 때,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기억이 잠깐 떠오르기를. 핏빛 폭포 30m, 쏟아지는 붉은 물, 침묵한 등산객들, 손을 잡은 엄마와 아이. 선생님, 저게 왜 저래요? 그 기억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용추폭포에서 반경 몇 킬로미터를 더 나가보자. 폭포의 물은 어디로 가는가? 용추계곡을 따라 흘러내려간다. 가야면을 지나 환강으로 합류한다. 환강은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낙동강은 부산 앞바다로 나간다. 조류가 대번식한 물이 그 경로를 따라 흘렀다. 농도는 희석됐다. 대부분의 조류는 이동 중에 죽었다. 낙동강에 도달할 즈음에는 거의 감지되지 않는 수준이 됐다. 하지만 이것은 이번에 그랬다는 것이다. 규모가 더 컸다면, 유량이 더 많았다면, 온도가 더 높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다. 낙동강은 부산과 경남 일대 수백만 명의 식수원이다. 정수 처리를 거치기 때문에 조류가 그대로 수돗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류가 만들어내는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정수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있다. 저농도에서 장기간 노출될 때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그 연구들은 아직 결정적이지 않다.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뜻이다. 이 불확실성이 가장 불안하다. 붉은 폭포의 원인은 알 수 있다. 조류다. 조류가 왜 번식했는지도 알 수 있다. 조건이 맞았다. 그것이 인체에 직접 무해하다는 것도 안다. 물에 닿아도, 흡입해도 즉각적인 건강 영향은 없다. 그러나 그 조류가 만들어내는 독소가 수백 킬로미터를 흘러 거대한 강으로 합류할 때, 그것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될 때, 그것이 기후변화와 함께 점점 더 빈번해질 때, 그것이 우리 몸에 무엇을 하는지는 아직 충분히 모른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의 목록이 길다. 달의 매부를 모르는 것처럼 기후변화가 우리의 물에 장기적으로 무엇을 할지 모른다. 그 모름이 공포스럽다. 2025년 8월 19일로 돌아가자. 그날 그 폭포 앞에서 침묵했던 사람들. 그들 중 한 명은 30대 직장인 정무 씨였다. 가야산 등반은 그의 첫 번째 여름 등산이었다. 서울에서 내려왔다. 혼자였다. 오래 서서 봤다고 했다. 생각이 많아졌어요. 엄청 많은 생각이. 근데 정리가 안 됐어요. 무서운 건 아닌데, 슬픈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냥 신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근데 그게 뭔지 콕 집어서 말할 수가 없는. 그 말이 정확하다.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뭔지 콕 집어 말할 수 없는. 그 느낌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무의식적인 인식이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자연의 일부로 살고 있다는 인식. 그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인식. 환경심리학에서 생태적 슬픔 또는 기후 비통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기후변화와 자연 파괴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슬픔과 상실감, 그리고 무력감. 이것은 임상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환경심리학자들이 점점 더 많이 마주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어린 시절 여름마다 계곡에서 놀던 기억이 있는 40대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같은 계곡을 찾았을 때 물이 녹조로 덮여 있는 것을 보는 경험. 아이에게 계곡의 기쁨을 물려주고 싶었는데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경험. 그것이 기후 비통이다. 아버지가 가던 낚시터가 오염됐다.
할머니가 캐던 나물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땅이 됐다. 어릴 적 친구들과 헤엄치던 강변이 수영 금지가 됐다. 이런 상실들이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이 쌓이면 무언가 근본적인 것에 상실이 된다. 우리가 자연과 가졌던 친밀한 관계, 그 관계가 좁아지고 있다. 정모 씨가 느낀 것이 그것이었을 것이다.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뭔지 콕 집어 말할 수 없는. 그것은 언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오는 감각이다. 아직 개념화되지 않은 상실의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이 중요하다. 그것이 행동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서 몇 가지 숫자를 더 보자. 용추폭포 사건 이후 일주일 동안 합천군의 환경 관련 민원이 평소의 3배로 증가했다. 청원 사이트에 가야산 수질 보호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흘 만에 5만 명이 서명했다. 환경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다. 군청에 공식 질의가 들어왔다. 그것이 변화였다. 작지만 변화였다.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아직 없었다. 탄소 배출이 감소하지 않았다. 수온이 내려가지 않았다. 조류 번식 조건이 개선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관심이 정보를 낳는다. 정보가 인식을 키운다. 인식이 행동을 만든다. 행동이 구조를 바꾼다. 그 연쇄가 느리다. 지루하다. 극적이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경로다. 붉은 폭포가 그 연쇄를 조금 더 빠르게 당겼다. 이 글을 쓰는 지금 가야산 용추폭포는 막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화상으로 봤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고 기온이 내려가고 있고 조류는 사라졌다. 폭포는 원래의 소리를 내고 있다. 흰 물줄기가 30m를 떨어진다. 바위에 부딪히고 물보라가 일고 아래 웅덩이에 모인다. 그 물이 계곡을 타고 흘러 한강으로 간다. 그것을 보면서 안도한다. 동시에 다음 여름을 생각한다. 내년 여름에는 어떨까? 내후년에는? 10년 후에는? 그 질문들이 불편하다. 그래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도 없기 때문이다. 불편한 질문을 피하면 불편한 현실이 피해지지 않고 우리에게 와버리기 때문이다. 32초짜리 영상으로 붉은 폭포가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불편한 질문들이다. 내년 여름 아이들이 계곡에 발을 담글 수 있을까? 10년 후 우리가 기억하는 폭포의 색깔이 여전히 흰색일까?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살면서 이 세계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 그 세계는 우리가 물려받은 세계와 같을까? 더 좋을까? 더 나쁠까?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붉은 폭포는 끝났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가야산에는 지금도 등산객들이 온다. 용추폭포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 아이들이 물소리에 웃는다. 커플들이 나란히 선다. 노인들이 쉬어간다. 그들 중 8월 19일에 그 붉은 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직접 봤거나 영상으로 봤거나 뉴스에서 접했거나 그들은 지금의 맑은 폭포를 보면서 무엇을 느낄까? 안도만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 안도와 함께 그날의 기억도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 붉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그 침묵이 얼마나 이상했는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선생님의 표정이 어땠는지. 기억이 사진보다 살아있다. 그 기억이 살아서 무언가를 만들기를 바란다. 폭포는 계속 흐른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와 무관하게. 자연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멈춰주지 않는다.
기후가 변하는 속도가 우리가 적응하는 속도보다 빠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뒤처진다. 그 뒤처짐의 대가는 붉은 폭포로 청구된다. 초록강으로 청구된다. 죽은 물고기로 청구된다. 아이가 발을 담글 수 없는 계곡으로 청구된다. 그 청구서가 무서운 것이 사진이 아니다. 영상이 아니다. 뉴스가 아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그 청구서가 계속 올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바꾸지 않는 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희망으로 끝낼 수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발전, 젊은 세대의 환경의식, 국제협약대, 기술의 가능성. 이것들은 모두 진짜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경고로 끝낼 수도 있다. 변화가 너무 느리다.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이것도 진짜다. 시급성은 과장이 아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정직한 끝은 이것이 아닐까? 우리는 모른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충분히 빠르게 바뀔지. 다음 여름 폭포가 다시 붉어질지. 10년 후 계곡이 여전히 아이들이 발을 담글 수 있는 곳일지. 우리가 물려주는 세계가 어떤 세계일지. 모른다. 하지만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불편한 사진과 영상을 보고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박모 씨가 핸드폰을 꺼냈을 때, 그 32초를 찍었을 때, 그리고 올렸을 때, 그것이 하나의 시작이었다. 그 영상을 본 500만 명이 잠깐 멈췄을 때, 그것이 하나의 시작이었다. 이 글이 그 경험을 조금 더 오래 붙잡아 두려 할 때, 그것도 하나의 시작이다. 시작들이 쌓인다. 기억들이 쌓인다. 그 쌓임이 언젠가 다음 여름 폭포가 맑기를 바라는 마음을 넘어서 폭포가 맑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것에 바란다. 폭포는 지금도 흐른다. 맑게. 내년 여름도 그렇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를. 이 글을 읽은 사람이 가야산에 가게 된다면, 용추폭포 앞에 서게 된다면, 맑은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멈추기를 바란다. 그 맑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맑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폭포는 말하지 않는다. 그냥 흐른다. 우리가 그 흐름에서 무엇을 읽는가는 우리의 몫이다. 2025년 8월 19일 오전. 그 폭포는 붉었다. 그리고 그것은 말했다.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다고. 우리가 들었는지가 중요하다. 가야산은 해인사로도 유명하다. 1000년 넘은 사찰, 8만 대장경이 있는 곳. 인류의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들 중 하나. 8만단 대장경의 목판은 800년이 넘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보존된 이유가 있다. 사찰의 위치가 바람이 통하고 습도가 적당하도록 설계됐다. 목탄의 재료가 신중하게 선택됐다. 그 보존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졌다. 800년 동안 보존된 것이 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우리가 만들어 온 조건이 그 보존을 위협할 수 있다. 기온 상승이 해인사 일대의 기후를 바꾸고 있다. 습도가 달라지고 있다. 800년을 버텨온 목판이 앞으로의 기후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또 달라진다.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것이 맑은 폭포만이 아니다. 우리가 누적해온 모든 것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 문화유산, 역사, 기억의 물리적 형태들, 그 모든 것이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 자연이 건강해야 그것들도 보존된다. 자연이 무너지면 그것들도 위협받는다. 이것이 환경 문제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 우리가 인류로서 축적해온 모든 것이
자연의 건강 위에 서 있다. 붉은 폭포에서 800년도의 목판까지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인간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인간이 쌓아온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다. 가야사는 그것을 하나의 작은 지역에서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붉어진 폭포와 800년 된 사찰, 기후변화의 현장과 인류 문명의 유산, 그 둘이 같은 산에 있다. 그것을 기억하자. 폭포는 흐른다. 사찰은 서 있다. 모파는 보존되어 있다. 그 모든 것이 계속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자. 붉은 폭포가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이다. 우리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자연이 우리의 이해를 벗어났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것이 돌아오기를, 폭포가 다시 맑기를, 우리가 충분히 행동해서 그 맑음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그 바람이 행동이 되기를. 이것이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에서 빠진 사람이 있다. 과학자들이 있다. 환경부 공무원들이 있다. 등산객들이 있다. 기자들이 있다. 댓글을 단 수십만 명이 있다. 그런데 이 붉은 물을 만든 생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클라미도모나스, 단세포 조류, 지름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작은 생물, 그것이 폭포를 붉게 만들었다. 수백만 명을 패닉 상태로 만들었다. 전국의 뉴스를 하루 종일 정령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살고 있었다. 그냥 번식하고 있었다. 그것의 존재 방식대로. 클라미도모나스는 약 7억 년 전에 지구에 등장했다. 공룡이 나타나기 5억 년 전이다. 인류가 등장하기 6억 9천만 년 전이다. 그것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여기 있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 여기 있었다. 대멸종을 살아남았다. 빙하기를 살아남았다. 소행성 충돌을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금 이 작은 생물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물이 따뜻해졌다고. 영양분이 너무 많다고.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있는데 당신들이 만든 조건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것의 존재 자체가 지표다. 인디케이터 종이라고 부른다. 특정 환경 조건에서만 대번식하는 생물. 그것이 대번식했다는 것은 그 환경 조건이 충족됐다는 것이다. 그 환경 조건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이다. 7억 년 된 생물이 2025년 여름 대한민국의 가야산에서 우리에게 환경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것이 우리의 언어로 말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당신들이 만든 세계에서 내가 이렇게 번성하고 있다는 것이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 것이다. 우리는 알았다. 32초짜리 영상으로. 클라미도모나스 이야기를 더해보자. 이 생물은 광합성을 한다. 빛을 에너지로 바꾼다.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꾼다. 지구 대기 중 산소의 상당 부분이 이런 단세포 조류들의 광합성에서 나온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일부가 이런 생물들 덕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물들에게 비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물들에게 빚이 있다. 7억 년 동안 지구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온 이 작은 생물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대번식하는 것을 재앙이라고 부른다. 이상하다고 부른다. 무서웠다고 말한다. 그것이 아이러니다. 우리를 살게 해준 생물이 대번식했을 때 우리는 공포를 느낀다. 왜냐하면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붉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붉은색이 아니다.
그 붉은색을 만든 조건이다. 조류가 번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조류가 이런 방식으로 번성하도록 만든 환경이 문제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든 것이 우리다. 이 구분이 중요하다. 자연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은 그냥 자연이다. 조류는 그냥 살고 있다. 우리가 만든 조건이 변해서 생긴 일이다. 그러니 공포의 방향이 맞아야 한다. 붉은 폭포가 무서운 것이 아니다. 붉은 폭포가 가능해진 세계가 무서운 것이다. 이 구분이 행동의 방향을 결정한다. 붉은 폭포를 보고 자연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자연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붉은 폭포를 보고 우리가 만든 조건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조건을 만드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이다. 조건을 바꾸는 것도 우리다. 그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 글의 독자 중에 환경 문제에 이미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야기가 없을 수도 있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그들도 아마 그 32초짜리 영상을 보면서 무언가를 느꼈을 것이다. 데이터로 알고 있는 것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의 그 감각. 그것이 중요하다. 데이터가 현실이 되는 순간. 기후변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데이터와 씨름한다. 숫자들, 그래프들, 모델들. 그것들이 말하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미지가 될 때, 30m 붉은 폭포가 될 때, 그것이 다르게 느껴진다.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르다. 그 차이가 에너지를 만든다.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데이터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에너지를. 붉은 폭포는 그 에너지를 만들었다. 잠깐이었지만 그 잠깐을 연장하는 것이 이런 글의 역할일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이 그날 현장에 있었든 영상으로 봤든 뉴스로 들었든 지금 이 글로 처음 접하든 그 붉음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자연의 이상현상이기 전에 우리가 만든 조건의 결과라는 것을, 그 조건이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조건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렵다. 느리다. 거대한 구조와 싸우는 것처럼 느껴진다. 맞다. 어렵고 느리고 구조와 싸우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붉은 폭포가 다시 흰색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 흰색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 이제 용추폭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자. 높이 30m, 나포 끝에 작은 웅덩이, 주변에 화강한 바위들. 기암절벽에 이끼가 붙어있다. 쭉 뻗은 소나무 몇 그루. 여름에는 시원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일부가 얼기도 한다. 그것이 폭포의 일련이다. 계절마다 다른 얼굴. 그러나 항상 흘렀다. 수천 년 동안. 이 산이 가야산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부터, 해인사가 지어지기 전부터, 인간이 이 산을 오르기 전부터 폭포는 기억하지 않는다. 2025년 8월 19일에 붉었던 것을, 그것은 그냥 흐른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우리다. 그 기억을 어떻게 쓰는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흘려보내도 된다. 며칠 후 잊힌 패닉으로 남겨도 된다.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다. 또는 붙잡아도 된다. 불편한 기억으로, 행동의 씨앗으로. 다음 여름 폭포가 맑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맑을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하는 에너지로. 폭포는 흐른다. 우리는 선택한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말하는 전부다. 2025년 8월 19일 가야산 용추폭포. 붉은 물 32초 500만 조회. 패닉. 설명. 안도. 그리고 다시 맑아진 폭포. 그것이 있었다. 그것이 실제로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말했다. 우리가 들었는지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 한 명이 물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건가요? 그냥 조류 아닌가요? 그 질문이 맞다.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물어야 한다. 무서운 것과 경계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붉은 폭포 자체는 무서운 것이 아니다. 조류가 무서운 것이 아니다. 자연이 이상하게 작동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쉽게 잊는가다. 그것이 진짜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기억의 반감기라는 개념이 있다. 어떤 사건이 대중의 기억에서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이슈의 반감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24시간이면 상당 부분 사라진다. 72시간이면 다음 이슈가 대체한다. 일주일이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된다. 붉은 폭포의 기억도 그 곡선을 따랐다. 8월 19일 저점, 8월 20일 빠르게 감소, 8월 25일 거의 사라짐. 그 반감기가 짧아지는 세계에서 환경 문제는 불리하다. 환경 문제는 빠른 반응이 아니라 긴 관심이 필요하다. 하루 이틀의 패닉이 아니라 수십 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주의력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주의력을 단위로 경쟁하는 세계에서 더 자극적인 것, 더 새로운 것, 더 즉각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세계에서 그 세계에서 환경 이슈가 지속적인 주의를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충격이 필요하다. 붉은 폭포가 그 역할을 했다. 잠깐 동안. 그리고 다음 충격이 올 것이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자주. 그것이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되기 전에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타이밍이 문제다. 우리가 충분히 충격받기 전에, 충격에 무감각해지기 전에 행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 행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추상적인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를 막아야 한다.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이 말들은 모두 맞다. 그런데 이 말들이 행동을 만들지 못할 때가 많다.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것을 이야기하자. 용추폭포 사건과 직접 연결된 작은 것들이 있다. 폭포 상류의 영양 역류 오염. 그것은 등산객들의 음식물 쓰레기에서 온다. 비료가 섞인 농업 용수에서 온다. 잘못된 쓰레기 처리에서 온다. 이것들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이다. 산에 가면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온다. 지역 농업 방식의 변화를 지지한다. 환경교육을 지지한다. 작다.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이 쌓인다. 그리고 작은 것들이 습관이 된다. 그리고 습관이 문화가 된다. 그리고 문화가 구조를 바꾼다. 물론 개인의 작은 행동만으로는 구조적 변화를 만들 수 없다.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 그것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들을 위한 공간을 여는 것이 개인의 인식이다. 선거에서 환경정책을 기준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정책이 바뀐다. 환경에 책임 있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때 기업이 바뀐다.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사회의 우선순위가 바뀐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인식이다. 그리고 인식의 시작이 이런 경험들이다. 붉은 폭포, 32초, 500만 조회. 그 500만이 모두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중 일부가 이어진다. 그 일부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 연쇄가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다. 이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 외에 믿을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작동해온 것을 역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62년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을 썼다. 살충제가 자연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책. 그것이 현대 환경운동의 시작이었다고 말해진다. 한 권의 책이 대중의 인식을 바꿨다. 그 인식이 정치적 압력이 됐다. 그 압력이 법이 됐다. 미국에서 DDT가 금지됐다. 환경보호청이 설립됐다.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됐다. 작은 것에서. 1968년 빌 앤덱스가 달 궤도에서 찍은 지구도지 사진 하나가 환경운동에 불을 붙였다. 그 이전에는 누구도 지구를 바깥에서 본 적이 없었다. 그 하나의 이미지가 수백만 명에게 지구가 얼마나 작고 취약한지를 보여줬다. 이미지 하나에서 시작됐다. 작은 것에서. 2025년 8월 19일의 32초짜리 영상이 어떤 시작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안다. 그것을 믿으면서 이 이야기를 더한다. 가야산 용추폭포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작은 마을이 있다. 가야면의 외딴 동네. 고령의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여름에는 등산객들이 지나가지만 그들과 그렇게 많이 교류하지 않는다. 그 마을에 70대 할머니가 있다. 50년 넘게 그 마을에 살았다. 용추 계곡이 어릴 때부터 익숙하다. 계곡에서 나무를 캤다. 빨래를 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았다. 그 할머니가 8월 19일에 폭포가 붉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뉴스 보면서 알았다. 50년 동안 저기 살았는데 저런 거 처음 봤다. 이상하다고. 이상하다고. 그 단어. 50년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더라면 걱정할 것이 없었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맞다.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말자. 50년을 그 계곡 옆에 살면서 쌓은 지식이 있다. 그 지식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과학 데이터보다 느리지만 과학 데이터보다 몸에 밴 지식이다. 전통 생태 지식이라고 부른다. 어떤 해에 물고기가 많고 어떤 해에 적은지, 어느 계절에 어디서 나물이 나는지, 어떤 날씨에 계곡물이 탁해지는지, 이런 지식이 수십 년에 걸쳐 한 사람의 몸에 쌓인다. 그 지식이 말했다. 이상하다고. 그 말도 들어야 한다. 과학 보고서와 함께, 정책 문서와 함께, 32초짜리 영상과 함께 붉은 폭포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있다. 영상을 찍은 등산객의 이야기, 과학자들의 분석, 댓글을 단 수십만 명의 반응, 환경부의 설명, 기자들의 보도, 그리고 50년 동안 그 계곡 옆에서 살아온 할머니의 이상하다는 한마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다. 그것들을 모두 들어야 한다. 어느 하나도 전체 이야기가 아니다. 과학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인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잘 이해한다. 더 잘 행동할 수 있다. 붉은 폭포는 그 여러 목소리들을 한꺼번에 불러 모았다. 그것이 이 사건이 하나의 환경 뉴스를 넘어선 이유다.
이제 정말로 마무리를 향해 간다. 여름이 지나갔다. 가을이 가야산에 왔다. 단풍이 들었다. 등산객들이 다시 몰렸다. 더 많이, 여름보다 더 많이. 가을 가야산은 아름답기 때문에 그들이 용추 폭포 앞에 섰다. 맑은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가을 햇살을 받아 빛났다. 단풍든 나무들이 폭포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사진을 찍었다.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아름답다. 예쁘다. 가을 가야산 최고다. 그중 몇 명이 여름의 기억을 떠올렸을까? 같은 폭포가 붉었던 것을. 그 기억을 떠올린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가을 사진 속에 여름의 붉음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지금 아름다운 것이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 아름다운 폭포 사진을 올리는 것과 함께 그 폭포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 세계를 위한 작은 행동 하나를 하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원하는 전부다. 크지 않다. 거창하지 않다. 한 번에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냥 폭포를 아름답다고 느끼는 마음 옆에 그 아름다움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더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실다. 그 마음이 쌓이면 용추 폭포는 지금도 흐른다. 그 물이 계속 맑기를. 이제 이 이야기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소리. 붉은 폭포 영상에서 시각은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소리는 평범했다. 폭포 소리였다. 평소와 같은 폭포 소리. 물이 떨어지는 소리.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물보라가 이는 소리. 그 불일치가 영상을 더 이상하게 만들었다. 눈이 말하는 것과 귀가 말하는 것이 달랐다. 눈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말했다. 귀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다고 말했다. 그 두 감각의 충돌이 혼란을 만들었다. 뇌는 시각과 청각의 불일치를 처리할 때 불안을 느낀다. 그것이 공포 영화에서 쓰이는 기법이다. 평범한 소리와 끔찍한 이미지의 조합, 또는 끔찍한 소리와 평범한 이미지의 조합. 그 불일치가 공포를 만든다. 붉은 폭포는 그 공포를 자연적으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불일치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는 종종 이 불일치를 만든다. 외관은 평범하지만 그 안은 달라진 세계. 평소와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달라진 것들. 수온이 1도 올랐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소리가 없다.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 1도가 주류 번식 조건을 충족시킨다. 그리고 어느 날 폭포가 붉다. 그것이 기후변화의 작동 방식이다. 조용하게,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가 쌓인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폭포가 붉어진다. 그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변화의 대부분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온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보이지 않는다. 빙하의 소실은 멀리 있다. 종의 멸종은 집 앞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기후변화가 다른 위기들과 다른 점이다.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위기들과 달리 기후변화는 조용하고 점진적이다. 그래서 행동을 유발하기 어렵다. 그런데 붉은 폭포는 가시적이었다. 즉각적이었다. 30m 높이에서 쏟아지는 붉은 물.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역할이었다. 기후변화라는 조용하고 점진적인 과정이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이미지로 나타난 순간, 그 이미지가 수백만 명에게 전달된 순간, 그것이 이 사건을 단순한 환경 뉴스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계속해서 이런 순간들을 만들 것이다. 더 자주, 더 강렬하게. 그 순간들이 누적될 때 사회의 인식이 바뀐다. 역사를 보면 큰 사회적 변화는 종종 하나의 극적인 사건으로 시작됐다. 그 사건이 이전까지 쌓여온 변화를 가시화했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다. 붉은 폭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후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순간으로. 그 역할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른다. 기억의 반감기를 이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다.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다. 가야산 등반을 마치고 내려오는 사람들. 땀에 젖어 있다. 발이 아프다. 하지만 표정이 좋다. 산을 오른 사람들의 표정이다. 그들 중 한 명이 영상을 찍었을 수도 있다. 여름에 붉은 폭포를. 그리고 지금 가을에 맑은 폭포를 다시 보면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각자가 알 것이다. 폭포는 말하지 않는다. 흐를 뿐이다. 우리가 그 흐름에서 무엇을 가져가는가는 우리의 몫이다. 2025년 8월 19일. 붉은 물, 공포, 패닉, 설명, 안도, 망각, 그리고 이 글. 이것이 그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이다.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 폭포는 흐른다. 덧붙임. 이 이야기를 쓰는 동안 생각한 것들. 이런 종류의 글을 쓸 때 항상 고민이 있다. 얼마나 직접적으로 말해야 하는가? 얼마나 우회해야 하는가? 독자가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도록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결론을 제시해야 하는가? 이 글은 우회를 선택했다. 붉은 폭포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 기후변화, 생태계 변화, 인간의 자연인식, 집합적 기억과 망각, 행동의 조건들을 이야기하려 했다. 그 방식이 효과적인지는 모른다. 독자마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 원문이 그런 방식으로 쓰였다. 아르테미스 2호 임무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 우주, 과학, 인류의 역사, 탐험의 의미, 고독,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그 방식이 설득력이 있었다. 단지 뉴스 기사가 아니라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붉은 폭포를 다루려 했다. 단지 환경 뉴스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으면서. 조류 대번식, 기후변화, 수온 상승, 영양 염류오염. 이것들은 사실이다.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들이다. 그런데 그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는가? 왜 500만 명이 그 영상을 봤는가? 왜 과학적 설명을 들어도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는가? 왜 며칠 후에 잊었는가? 그 질문들이 과학적 사실만큼 중요하다. 어쩌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실을 아는 것이 행동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이해하지 않으면 행동을 만들 수 없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기억의 반감기다. 또 다른 이유가 추상성이다. 또 다른 이유가 무력감이다. 또 다른 이유가 구조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의 혼동이다. 이 글은 그 이유들을 직접 분석하지 않고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려 했다. 상봉했는지는 모른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글의 제목에 패닉이라는 단어가 있다. 재앙급 비주얼에 모두가 패닉이라는 표현이 있다. 패닉이 나쁜 것인가? 패닉은 경고 시스템이다. 위험 신호에 대한 본능적 반응.
그것이 없으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다.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경계가 아직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패닉 이후다. 패닉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문제다. 패닉이 마비로 이어질 때 문제다. 붉은 폭포가 패닉을 만들었다. 그 패닉이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며칠 후의 망각인가? 아니면 작은 행동들인가?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다. 그리고 이 글이 그 선택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패닉이 망각이 아니라 기억으로, 기억이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이 이야기를 쓴 의미가 있다. 폭포는 지금도 흐른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그 흐름이 어떤 색깔로 계속될지를 결정한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끝이다. 이 이야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사진을 찍지 않고 오래 서 있었던 사람. 박모 씨처럼 핸드폰을 꺼낸 것이 아니라 그냥 두 눈으로만 봤던 사람. 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기사에 등장하지 않았다. 인터뷰를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냥 서 있었다. 그것이 중요하다. 기록되지 않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 우리는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너무 쉽게 없었던 것으로 처리한다. 사진이 없으면 없었던 것. 영상이 없으면 없었던 것. 게시물이 없으면 없었던 것. 하지만 그 사람이 서서 봤다. 그 경험은 있었다. 그 사람의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 그것이 어떤 생각으로 이어졌는지, 어떤 감정을 남겼는지, 어떤 행동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어쩌면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가족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오늘 용추폭포 갔는데 폭포가 붉었어. 이상하더라. 그 이야기가 가족 중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 기록되지 않은 파장, 영상으로 남지 않은 충격, 댓글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 그것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붉은 폭포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경험이 각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기록되지 않게. 하지만 없는 것이 아니게. 그것이 이 사건의 보이지 않는 파장이다. 측정할 수 없는 파장.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이 아닌 파장. 인간의 경험이 항상 측정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후과학이 수온을 측정하고 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해수면 상승을 측정하지만 사람들이 붉은 폭포 앞에서 느낀 것을 측정하지는 못한다. 그 측정할 수 없는 것이 때로는 측정 가능한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를 만든다. 1968년 지구도지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느낀 것. 그것은 측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환경운동의 에너지가 됐다. 그 에너지가 법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에서 시작해서 측정 가능한 변화로 이어진 것이다. 붉은 폭포도 그런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 어느 지점에서 누군가의 안에서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언가가 시작됐을 수 있다. 그것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이야기가 그 파장의 일부이기를 바란다. 가야산, 용추폭포, 2025년 8월 19일. 붉은 물이 쏟아졌다. 30m. 그리고 그것이 말했다. 여러 언어로, 여러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었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들은 것으로 무엇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폭포는 지금도 흐른다. 맑게, 조용하게, 멈추지 않고. 우리도 멈추지 말자.
에필로그. 숫자들. 이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몇 가지 숫자를 남긴다. 이야기가 아닌 숫자. 그러나 그 숫자들이 이야기를 뒷받침한다. 한반도 여름 평균 기온 1980년대 대비 2020년대 약 1.4도 상승. 1.4도가 작아 보인다. 하지만 1도의 기온 상승은 대기 중 수증기를 약 7% 증가시킨다. 수증기가 증가하면 강수 패턴이 바뀐다. 집중호우가 늘고 담음도 늘고 양극단이 강화된다. 낙동강 수온. 최근 10년 동안 여름 평균 수온이 1990년대 대비 약 1.5도 상승. 1.5도는 조류 번식 임계값에 영향을 준다. 번식 시작 시기가 앞당겨지고 번식 기간이 길어진다. 낙동강 녹조 발생 일수. 2000년대 초반 연평균 20일 내외. 2020년대 들어 연평균 50일 이상. 2배 이상 늘었다. 전국 적조 발생 면적. 1990년대 대비 2010년대 약 3배 증가. 이 숫자들이 말하는 것이 있다. 추세다. 방향이다. 그리고 그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같은 종류의 사건이 더 자주, 더 크게, 더 넓은 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붉은 폭포는 그 추세의 한 데이터 포인트였다. 그리고 다음 데이터 포인트가 올 것이다. 그 다음 데이터 포인트가 어떤 것일지는 모른다. 더 극적일 수도 있다. 더 넓은 지역에서일 수도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이 오기 전에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숫자들이 말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기억하고 싶다. 7억 년 된 단세포 조류가 2025년 여름 가야산에서 폭포를 붉게 물들였다. 그것은 그냥 살고 있었다. 7억 년 동안 그래온 것처럼 우리가 만든 조건이 그것을 그 자리에 불렀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했다. 들었는가? 한 가지 더. 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에게 부탁이 있다. 가야산에 가게 되면, 용추폭포 앞에 서게 되면 사진을 찍기 전에 잠깐 그냥 보기를 바란다. 핸드폰 없이 눈으로만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그 맑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리고 그 느낌을 기억으로 가져가기를. 사진으로 저장하는 것보다 기억으로 살아있는 것이 더 오래간다. 기억은 우리 안에서 움직인다. 사진은 갤러리에 저장된다. 붉은 폭포의 기억도 그렇게 살아있기를 바란다. 우리 각자의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무언가를 만들기를. 폭포는 흐른다. 우리가 선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된 이유를 다시 말한다. 폭포가 피로 물든 채 쏟아졌다. 재앙급 비주얼에 모두가 패닉 상태였다. 그것은 32초 동안 일어났다. 하지만 그 32초가 말한 것은 훨씬 더 길었다. 수십 년의 변화가 32초로 나타났다. 수억 년 된 생물이 2025년의 조건에 반응했다. 수백만 명이 그것을 봤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이야기가 그 32초를 조금 더 오래 붙잡고 있으려 한다. 붉은 폭포, 기억하기를. 그 붉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맑은 물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가야산 용추폭포는 지금도 흐른다. 흰 물줄기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선택을 할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폭포는 흐를 것이다. 우리보다 오래, 우리가 여기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폭포가 맑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맑아져야 한다. 생각이, 선택이, 행동이. 붉은 폭포는 끝났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가야산의 역사는 길다. 신라시대부터 수행자들이 이 산을 찾았다.
팔만대장경을 품은 해인사가 1000년 넘게 이 산에 있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 계곡을 걸었다. 일제강점기에도 한국전쟁 중에도 이 폭포는 흘렀다. 산업화가 이 나라를 바꾸는 동안에도 흘렀다. 그리고 2025년 여름 처음으로 붉게 흘렀다. 그것이 이 폭포의 역사에 새겨졌다. 다음 수백 년 동안 이 폭포가 계속 흐른다면 그 역사 속에 2025년 여름이 있을 것이다. 붉었던 여름, 우리가 경고를 받은 여름,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도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역사가 기억하는 것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다르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가 붉은 폭포를 보고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이야기가 남기를 바란다. 폭포는 지금도 흐른다. 그 흐름이 계속되기를. 맑게,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흐른다. 멈추지 않고 언제나처럼 그렇게 맑게.